폭우 내리던 새벽 한 여자가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그날 작은 손 두 개는 서로를 놓쳤고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의 골목은 시커먼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줄기는 밤새 지칠 줄을 몰랐다. 좁은 골목을 따라 흐르는 흙탕물 위로 젊은 여자의 발걸음이 가쁘게 이어졌다. 그녀의 품에는 5살 남짓된 아이 둘이 꼭 껴안긴 채 있었다. 원피스는 비에 젖어 살갗에 들러붙었고 아이들의 체온만이 그녀의 팔을 간신히 지탱해주고 있었다. 여자는 숨을 헐떡이며 성은 보육원이라 적힌 낡은 문 앞에 멈췄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뺨에 붙은 채 아이들을 내려다본 그녀는 두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우리 애들 엄마가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여자아이 은희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불안한 눈으로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반면 남자아이 도연은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차분했지만 그의 작은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 어디가? 두 아이의 운명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도연의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젓고 아이를 안아 껴안았다. 아니야, 잠깐 맡기는 거야. 엄마 금방 올게. 하지만 그 말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걸 그녀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보육원 문이 열리고 원장이 급히 우산을 들고 나왔다. 이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어쩐 일이세요? 여자는 울컥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좀 잘 좀 지켜주세요. 원장은 순간 모든 사정을 읽은 듯 눈가가 젖었다. 여인네 아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더는 방법이 없어요. 원장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아드리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보육원 앞에 멈춰섰다. 우산을 쓴 중년 부부가 내렸다. 저희 입양할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원장은 놀라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아, 오셨군요. 부인은 비에 젖은 두 아이를 한눈에 보더니 단번에 도연에게 시선이 꽂혔다. 저 아이가 5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표정이 또렷하고 아주 총명해 보이네요. 그 말에 젊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안 돼요. 애들은 둘이 같이 있어야 해요.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남자아이만 생각했습니다. 은희가 울며 엄마의 품에 매달렸다. 엄마 가지 마. 여자는 딸을 안고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고 있었다. 은희야,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온다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다. 남자아이를 데려가려는 부부 쪽으로 원장이 도연을 데려가려 하자 은희는 형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오빠 가지 마. 도연도 울음을 삼키며 손을 붙잡았지만 빗물에 젖은 손은 미끄러지고 말았다. 은희의 손끝에서 도연의 손끝이 떨어지는 순간 은희는 절규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다. 부부는 도연을 데리고 차로 향했고 도연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뻗었다. 엄마, 은희야. 여자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 새끼들 미안해. 그렇게 폭우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를 잃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폭우 속에서 오빠의 손을 놓친 그날 이후 은희의 삶은 어른들이 정한 길 위로 흘러갔다. 5살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날부터 낯선 보육원의 일상을 받아들여야 했다. 원장은 은희를 보며 안쓰러운 듯 자주 어깨를 토닥였지만
어린아이의 가슴에 생긴 빈자리를 메우기엔 세상은 너무 거칠었다. 어린 시절의 은희는 유독 조용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을 칠 때도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멍하니 비 오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은희야, 같이 놀자. 아이들이 불러도 은희는 작은 미소만 짓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에게는 놀이보다도 밤마다 떠오르는 오빠의 얼굴이 더 선명했다. 꿈에서조차 오빠는 빗속에서 사라졌고 은희는 매번 그를 부르며 깨어나곤 했다. 소년기까지 이어진 가난은 은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상처도 지울 수 없었다. 원장 할머니만이 그런 은희를 다독여주는 사람이었다. 은희야, 너는 강한 애야. 누구보다 마음도 착하고. 할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은희는 그 온기의 의지에 어린 시절을 버텼다. 중학교에 올라가며 은희는 반나절 수업을 마치면 공장에 나가 포장 작업을 했다. 이거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은희야. 손이 참 야무지네. 은희는 칭찬 한마디에도 힘을 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 본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다. 등록금을 낼 길이 없었고 보육원도 더는 학비를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은희는 일찌감치 사회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시장의 허드렛일, 식당의 설거지, 분식집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은희야, 비 오는데 쉬었다 하지. 괜찮아요, 사장님. 안 하면 제가 먹을 밥값도 못 벌어요. 늘 밝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신발 속은 비에 젖은 채로 하루 종일 무거웠다. 20살이 되던 해 은희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마음을 열었던 남자를 만나 잠시나마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자는 어느 날 술김에 말했다. 너는 가족도 없다며? 뭐 믿고 사냐? 그 말 한마디가 은희에게 남긴 상처는 깊었다. 결국 무너진 결혼 생활은 은희를 다시 혼자 남겨졌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30을 넘겼을 때 보육원 원장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병치레가 잦아졌다. 어느 날 은희를 조용히 불러앉히고 손을 꼭 잡은 채 말했다. 은희야, 너에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 내가 5살 때 헤어졌단다. 은희는 오래된 기억이 가슴 깊은 데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폭우 속에서 사라져간 작은 손, 어렴풋한 목소리. 맞아요. 오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다. 오빠를 찾겠다는 마음을 품기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 너무 버거웠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찾으라는 말도 기대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은희는 자신의 감정을 꾹 눌러 담은 채 웃음 지었다. 그 웃음은 늘 그렇듯 씁쓸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원장 할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보육원은 기금 부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은희는 보육원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새벽엔 시장, 낮엔 식당, 밤엔 편의점.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은희는 텅 빈 병실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은희야, 내 오빠 꼭 만나야 한다. 그 말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은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은희는 흐느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봉투를 열 용기는 도무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봉투 속에 담긴 낡은 사진 한 장이 앞으로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어둡고 비가 내리던 새벽, 낯선 남녀에게 이끌려 보육원을 떠났던 그날. 이후 도연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비어 있었다. 고개를 돌려도 흐릿했고 마음속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그러나 재벌가로 들어간 그는 곧 새로운 환경에 휩쓸려 과거를 잊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입양된 도민가의 집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었다. 대문 앞에 정원만 해도 도연이 뛰어다니다 지칠 정도였다. 도연아, 이쪽이다. 내 방은 이쪽 큰 방이야. 도민 회장은 까칠한 성격이었지만 필요한 건 모두 챙겨주었다. 부인은 다정했지만 늘 조심스러운 표정이었고 그 미묘함이 어린 도연에게도 느껴졌다. 처음 그 집에서 잠들던 밤, 도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오빠 가지 마. 하지만 눈을 뜨니 방은 조용했고 울음도 환청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때부터 도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악몽을 반복해 꾸기 시작했다. 폭우, 작고 젖은 손, 떨어지는 손끝 그러나 누구의 얼굴인지, 왜 슬픈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도연은 뛰어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닌 아이로 자라났다. 하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어떤 순간에도 선명하게 와닿지 않았다. 입양이라는 사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지만 가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듯 침묵했다. 어떤 자리에서든 이렇게 말했다. 도연이는 원래 우리 아들이었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도연은 그 말 사이에서 미묘한 외로움을 느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연은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회장님 아들 역시 남달라. 사람들은 칭찬과 기대를 동시에 얹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늘 정체 모를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누군가 자신을 놓쳤다고 울던 그 감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사람처럼. 성인이 되어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 그는 도민그룹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매일 새벽마다 회장과 함께 경영 수업을 받고 회의에 참여하고 여러 계열사를 돌아다녔다. 능력은 탁월했고 보고서는 정확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얕았다. 그는 사람을 잘 믿지 못했고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 어느 날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아, 넌 우리 집안의 미래다. 너에게 부족한 건 없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부족한 게 없다는 그 말이 오히려 그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그 답을 그는 몰랐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를 존중했지만 가까이 오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도연은 냉정하고 차분했지만 동시에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비서실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혹시 무슨 고민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는 생소했다. 30이 넘은 어느 날 도연은 또다시 같은 꿈을 꾸고 잠에서 깼다. 폭우, 보육원 같은 건물이 배경으로 흐릿하게 보였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손을 뻗고 있었다. 오빠. 분명 어린 목소리였고 분명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다시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마를 짚었다. 왜 이 꿈을 이렇게 오랫동안 꾸는지, 왜 이 목소리가 자신을 괴롭히는지, 누군가 바라던 울음이었는지, 혹은 자신이 버린 울음이었는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뭔가를 잃어버린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조각이 40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마음을 막고 있었다. 그가 알지 못한 채 그 조각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의 길은 보여지지 않는 끈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희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빛보다 먼저 깨어났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었다. 몸이 기억하는 피로와 버릇처럼 자리 잡힌 생계의 무게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바람이 스며드는 오래된 원룸에서 두툼한 앞치마를 메고 집을 나서면 아직 가게 문도 열리지 않은 시장 골목에 찬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은희 씨, 또 일찍 나왔네. 문을 막 열던 채소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예, 뭐 일찍 나오면 마음이 편해서요. 밝게 웃어 보였지만 밤새 1시간도 제대로 못 잔 얼굴엔 피로가 묻어났다. 은희는 시장 구석의 작은 국밥집에서 일했다. 주방 안은 늘 뜨거운 김과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도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고기 국물 끓는 소리, 김치 써는 소리, 주문 외치는 소리가 엉켜 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다 문득 가끔씩 은희의 손이 멈출 때가 있었다. 손바닥 위에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 비 오는 날 젖은 바닥에서 넘어지며 오빠 손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그 흉터를 따라 스며 나왔다. 그날도 어느 순간 허공을 바라보던 은희는 급히 정신을 다잡고 다시 움직였다. 은희야, 정신없지? 저쪽 테이블 국밥 하나 추가. 예, 바로요.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에선 도연이 수행 비서와 함께 지방 공장의 안전 점검 일정을 마치고 있었다. 차량 이동만 수시간. 그는 늘 그래왔듯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서는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근처에 직원 식당 말고 작은 식당이 하나 있다는데 거기서 식사하시죠.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공허가 담겨 있었다. 국밥집 문이 열리자 따뜻한 김과 사람 사는 냄새가 도연의 얼굴에 살짝 스쳤다. 그는 늘 다니는 고급 식당이 아닌 이런 곳이 낯설었다. 허름한 나무 테이블, 살짝 벗겨진 벽지, 오래된 주전자의 증기가 기묘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어서 오세요. 은희가 반갑게 말했다. 그녀는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한 채 국밥 2그릇을 정성껏 내려놓았다. 추우실 텐데 국물은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깍두기는 여기 있어요. 도연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유 없이 시선이 멈췄다. 낯선데 익숙한 듯한 울림.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음색이 마음 깊은 데서 끌려 나오는 듯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단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먹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뜨자 뜨거운 김이 올라와 안경이 흐려졌다. 도연은 그 순간 또다시 익숙한 장면 하나가 번쩍 스쳤다. 비 젖은 손, 어린 목소리,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여자아이 뒷모습. 그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들이켰다. 왜 또 이 장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비서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 은희는 바쁜 와중에도 도연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익숙함이 스친 듯했다. 어디서 본 사람인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삶은 늘 시장, 식당, 그리고 할머니의 병실 사이에서만 흘렀으니까. 하지만 둘 사이에 스친 그 짧은 눈맞춤은 세월의 깊은 층 사이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다. 도연은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이유 모를 충동에 뒤를 돌아보았다. 은희는 부지런히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비에 젖은 새벽, 울부짖던 여자아이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와 비슷한 어딘가의 따뜻함과 슬픔이 그 작은 뒷모습에서 번졌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군. 말끝이 흐르며 문이 닫혔다. 그날 오후 은희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았다. 은희 씨, 우리가 할머니 얘기 전해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그만. 세상의 소리가 멀어졌다. 사람들의 발걸음, 시장의 소음이 흐릿하게 멀어지고 은희의 눈앞에는 고아원에서 처음 자신을 안아주던 할머니의 모습만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그녀는 한참 뒤에야 할머니가 남긴 작은 봉투 하나를 받았다. 그 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비에 젖은 두 아이가 서로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 얼굴은 도연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은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그리고 불현듯 국밥집에서 마주친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진짜? 그 순간 세상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이어 붙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은희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낡은 사진을 품에 안고 며칠을 망설였다.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은 어릴 때라 분명히 흐릿했지만 어디서 본 듯한 선명한 윤곽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긁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작은 원룸에서 사진을 수십 번 넘게 들여다보다 어느 순간 숨을 멈춘 채 중얼거렸다. 저 사람 혹시... 국밥집에서 스쳐 지나갔던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낯설고도 익숙한 느낌. 그때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넘겼지만 지금은 달랐다. 은희는 손끝이 떨린 채로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다. 무작정 가보자 가만히 있는다고 달라질 건 없지. 그녀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다. 며칠 뒤 은희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몸으로 도민그룹 본사 앞에 섰다. 넓고 반짝이는 대리석 건물, 반드시 서 있는 안내 데스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어느 것도 그녀와는 무관한 세계였다. 저 회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직원은 곧바로 무심하게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오빠를 찾으려고. 네, 오빠요? 직원은 피식 웃더니 곧바로 얼굴을 굳혔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가족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약부터. 은희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직원의 단호함, 차가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움직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데스크 앞에서 한 걸음 비틀거렸다. 저 잘못 온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은희가 돌아서 건물 밖으로 나가며 눈물을 훔칠 때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도연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우연히 은희의 뒷모습을 보았다. 기이하게도 마음이 갑자기 저릿해졌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가슴 안 어딘가 깊은 곳이 묘하게 찢어지는 듯했다. 저분 아까 국밥집에서 본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러나 은희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이유도 모른 채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로비에서 조금 전에 나간 아주머니 영상 좀 보여주게. 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바로 요청을 따랐다. 화면 속에는 작은 몸을 움츠린 채 의자에 잠시 앉아 하염없이 우는 은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도연의 눈빛에는
난생 처음 느끼는 불안과 죄책 같은 감정이 스쳤다. 왜 저분을 보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비서는 은희가 데스크에 남긴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걸 두고 가셨습니다. 회장님에게 전해달라고. 도연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바로 그 사진. 어린 도연이 폭우 속에서 여자아이와 손을 맞잡고 있던 그 사진. 그 사진 이면에 적힌 흐릿한 글씨. 은희와 도연 5살. 도연은 순간 숨을 들이키지도 못한 채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폭우, 울음소리, 젖은 손, 떨어지던 순간.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감정만큼은 분명했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작은 손,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서는 놀라 물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찾아야겠습니다. 누구를요? 도연은 짧게 말했다. 제 동생을. 도연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사진 속 배경, 봉투에 적힌 주소, 장례식장의 빈 기록을 단서로 삼아 은희가 살 것 같은 지역을 찾기 시작했다. 지도 위에서 손가락이 멈춘 곳은 오래된 시장 근처의 작은 원룸 밀집 지역이었다.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던 시간. 골목길 끝에서 도연은 작은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 손에 국밥집 앞치마를 들고 피곤한 몸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은희였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요. 은희가 놀라 뒤돌아보았다. 도연의 얼굴이 노란 가로등 아래 드러났다. 은희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정말 오빠 맞아요? 그녀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다. 도연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다가갔다. 맞습니다. 나도 기억은 흐릿했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손 떨어뜨린 뒤로 계속 잃어버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은희는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말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너무 깊어 밤 공기마저 멈춰 서는 듯했다. 도연은 은희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너무 늦게 찾았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4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것처럼. 그 울음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가로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다. 누군가 잡아주기만을 기다렸던 작은 손이 이제 다시 따뜻한 곳에 닿아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미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갈 시간이 남아 있었다. 은희야, 내 오빠. 도연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헤어지지 말자.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의 길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